역사상 한 번도 나쁜 놈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패권 국가는. 그냥 그 자체로 나쁜 놈이 우리한테는. 왜냐면 자기네들이 이득을 보려면 누군가한테 뺏어야 되는데 항상 이득을 받잖아요. 패권 국가는. 우린 뺏긴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들이 뭐 어떤 행위를 하든지 우리한테는 나쁜 놈이에요. 모든 패권 국가는 흥망성쇠가 있는 건데 모든 패권 국가의 망하는 첫 번째 징조가 신뢰도의 하락이거든요. 레피테이션이 하락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돈을 잃었을 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신뢰가 있으면은 다시 누군가는 또 같이 사업하자고 할 거고 누군가 일을 맡길 거고. 근데 신뢰가 한번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옆에 안 붙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그래서 망했던 거고 영국도 그래서 망한 거고 지금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알지만 불가피한 거예요. 내가 알지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더 큰 손해를 보니까. 더 빨리 망하니까. 망하는 건 정해진 거고 패망하는 건, 늙어 죽는 건 정해진 거잖아요. 우리한테도.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뭐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고 생로병사 하는 건데 이미 이제 병사 쪽으로 접어들었다. 이게 이제 별하는 세계 질서를 쓴 그 레이 달리오에 의하면은 5단계, 6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그 패권 국가가 이제 흥망성쇠하는 단계가 6단계까지 있는데 일단 지금 미국은 5단계까지 접어들었어. 일단 그게 왜 그러냐면 동맹국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맹국들이 이탈하기 시작하고 화폐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제 레이 달리오의 분석에 의하면 이미 생로병사에서 병사 단계에 접어들었어, 미국은.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신뢰가 떨어져서 망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안 할 거야? 그건 더 바보예요. 왜냐면 병 단계를 그냥 생략하고 죽어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일단 그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안 하겠다? 그러면 다시 노 단계나 생애 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거냐? 못 돌아가죠. 병의 단계를 줄이는 것뿐이 우리가 갑자기 착해져서 트럼프가 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나토도 그러면 예전만큼 더 올 거고 그 한국과 일본 간 동맹 관계도 예전처럼 뭐 다 유지할 거야. 뭐 사실 그것도 아니었지만 그 민주당도 그래서 포장한 거지 뭐 우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닌데 전략은 같은데 전술이 달랐던 건데 그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겠다. 우리 뭐 예전에 어떤 리더십 국가로 돌아가겠다. 무슨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더 생명이 연장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차피 불가피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얼만큼 연장할 거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신뢰도가 떨어지고 화폐도 이제 갈 때까지 갖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쇠화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면 그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네, 그냥 맞습니다. 중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러면은 뭐 이런 단계인 거냐? 레이 달리오의 분석도 맞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10년 갈 거냐, 20년 갈 거냐 문제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미국이 워낙 그 인적 자원이나 그 물리적인 자원이 많으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이제 길어질 수 있는데 로마도 뭐 멸망한 거고 조선왕조 500년도 언젠가 멸망한 거고 뭐 이거는 물리학 법칙하고 똑같아요. 생로병사는 있잖아요, 다. 근데 언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뭐 틀릴 수도 있는데 나는 내 말을 옳다고 100% 주장할 수 있는 게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모르겠어. 근데 언젠가 망해. 맞잖아요, 이거는. 사람 언젠가 죽어.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근데 미국도 언젠가 망하겠지? 근데 언제 망할지 모르겠어. 이거 100%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질르는 거죠. 뭐 망한다고.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거대한 얘기인데 지금 미국이 이제 생존 전략을 펼치면서 그것도 이제 산업연구원표하고 연관이 될 것, 그 통계가 연관이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과의 전쟁은 첫 번째는 핵전쟁, 핵 보유 전쟁이고요. 누가 핵을 맞느냐.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사이버 전쟁인데 그러면은 누가 지금 사이버 금융망과 통신망을 점유하고 있냐? 미국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갑자기 AI, 휴머노이드 이런 산업에서 보니까 중국이 확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미국이 살짝 당황한 거죠. 이거 왜 중국이 이렇게 쟤들 완전히 그냥 무시했는데 샤오미 뭐 대륙의 실수 막 이러면서 무시했는데 갑자기 막 칭화대 출신들하고 막 뭐 북경대 출신들 막 모여가지고 뭐 꿍냥꿍냥 하더니 막 갑자기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뭐 AI도 그렇고 그 딥시크 막 난리가 나고 뭐 마라톤도 하고 막 축구도 하고 막 쿵푸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이게 빅테크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오히려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는 안 좋은 체제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생활 보호. 중국은 빅데이터가 그냥 다 필요 없고 주머니 탈탈 털어 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중앙을 집중화시키는데 미국은 사생활 보호. 걔네는 사생활 그 사적인 자유를 위해서 권총까지 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속도에 좀 제약이 오더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역사가 증명해준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는 최고의 그 정치 시스템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은
일정 부분 전체주의적,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민주주의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에서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빅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권위주의로 회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빅데이터 업체들이 지들 쫓아고 하는 얘기야, 이 얘기도. 중국하고 경쟁하려고 보니까 중국이 지금 샤오미하고 화웨이가 훨씬 잘 만드니까 피터 틸이 만든 팔란티어라는 그 데이터 업체의 철학자인 CEO인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이 그 기술공화국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거 틱톡이나 뭐 그냥 이거 뭐 하트 모양 날리고 뭐 엄지 척하고 뭐 이모티콘 날리고 이따위 짓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다. 국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런데 우리가 머리를 쓰고 역량을 쓰고 기술을 써야지. 지금 막 무슨 뭐 하트병 뭐 이런 거 하나 하자고 우리가 기술 개발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래서 그 플라톤이 얘기했던 어떤 과도정 천재들이 이끌고 대중들은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경제에는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중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을 위해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외치고 있는 거고, 그 얘기를 이제 트럼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 시민들도 그런 입장에서 잠깐 내가 뭐 오늘 빵 사 먹었어요라는 정보 하나 주면은 우리 경제가 크고 일자리가 생긴다. 그러면 내 얼굴 한번 비춰가지고 뭐 이거 한번 안면인식 하겠다, 홍채 한번 찍겠다 그러는데 뭐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 계좌 정보가 뭐 공개된다, 뭐 털린다, 뭐 이런 거를, 아니 뭐 털리면 털리는 거지, 무슨 뭐 계좌 정보가 아니 그리고 무슨 뭐 갑자기 무슨 보안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알리페이 대응하는 삼성페이를 뭐 못한다고 했을 때, 아니 아파트 분양하는데 성벽 쌓고 분양할 거야? 그 아파트 분양한 다음에 도둑 들면은 세금 설치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일단은 삼성페이나 어떤 민간페이 허용해주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해결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지금 만리장성 쌓아놓고 나서 페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는 거, 이런 개떡 같은 논리가 어디 있어?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나니까 이거 내 자산을 지키는 내 정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 근데 내가 이걸 털리면은 내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누군가 와서 당신의 정보가 지금 필요한데 이거는 국익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뭔 소리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미국 애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죠. 그러니까 왜 지금 내 정보를 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자유주의 문화하고 중국과의 어떤 문화가 차이가 나는데, 현재 AI의 발전 속도로만 봐서는 미국이 이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그 유리하지 않더라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철학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강력하게 트럼프가 다 필요 없고 간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일단은 살아남아야 된다 해서 이 공감대를 얻으면 가는 거고, 뭔 개소리 하는 거야. 정부가, 걔들은 지금 정부가 없어도 우리 코로나 때 뭐 마스크 쓰라고 해도 내가 내 죽음을 선택하는 거지. 뭐 그게 진짜로 그렇게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땐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충돌이 있고, 지금 중국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뭔가,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엄청난 전략이 있어요. 또 다음에 그 제조업을 제가 좀 더 공부하면은 중국과의 제조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한번 할게요. 자, 그거는 제가 뭐 아직 심각하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을 벤치마킹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경제 총조사라는 걸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5만 개 업체를 하나하나 전수조사해서 각 업체들이 몇 명을 고용하고 매출은 얼마고 비용은 얼마고 또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런 조사를 하나하나 방문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75만 개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년, 5년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이제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2025년 경제 총조사를 2026년 올해 제가 알기로 3월인가 5월부터 시작해서 2개월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의 공무원들이 다 거기에 매달려서 어마어마한 국가 자원이 투입돼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업체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 사업이에요. 그러면 국가라는 조직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원을 들여서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조사를 할까?
저도 이제 임승희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알았는데 스태티스틱스라는 게 통계잖아요. 이게 국가가 스테이트잖아요. 국가를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스태티스트가. 그러니까 스테이트란 어원이에요. 국가 통치 방법인 거예요. 통치술인 거죠. 스태티스트가. 그래서 한 나라가 막대한 자원을 들여서 어떤 데이터를 모은다는 거는 아는 만큼 지배하는 거거든요. 정치학에서. 그러니까 지배를 정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훨씬 더 정교하게 지배하는 거예요. 중립적이지 않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거를 뺏어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정교한 데이터를 이제 산업에서는 75만 개의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렇다면 세금을 어떻게 매기고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미시적인 데이터 활용법이고 우리나라는 75만 개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될 거예요. 기업 수가. 그거를 다 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미국은 2년, 7년을 기준으로 3년, 8년에 시행을 해요. 그래서 5년간의 데이터를 다 전수조사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이 미시적인 모든 업체의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난 다음에 산업 연관표라는 걸 만들어요. 자동차, 철강, 조선, 해운, AI, 휴머노이드 이 산업별로 다 조사를 하잖아요. 이제 기업별로 다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쫙 펼쳐놓고 자동차 산업에서는 보니까 그 철강 산업에서 인풋이 얼만큼 들어와서 자동차 산업에서 만들어진 산출물이 다시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도로를 만드는 인프라 산업에 아니면 뭐 다른 산업으로 이제 얼만큼의 부가가치가 이렇게 옮겨가더라. 인풋이 얼마가 되고 아웃풋이 어떤 산업 얼마가 되더라 해서 이제 산업의 어떤 연관고리, 그러니까 연계된 고리를 쫙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쫙 산업 연관표라는 거 일단은 업체들의 데이터를 쫙 모아서 산업 연관표라는 걸 쫙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게 이제 블록체인처럼 체인이 쫙 만들어지잖아요. 각 산업별로 다 엮여 있는 거 다 연결되어 있죠. 전체가 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봤더니 이 체인에서 우리가 왜 철강조선에 지금 이 체인이 약해져 있지? 이게 왜 그런 거지? 라고 봤더니 닉슨 쇼크 이후에 자유무역 시스템이 되니까 철강업체 공장이 다 중국으로 이전되니까 우리는 중국의 철강을 쓸 수밖에 없고 여기하고 연관됐던 자동차, 조선, 해운, 물류 이런 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조금씩 약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조선, 해운, 자동차, 뭐 물류, 뭐 통신 이런 거를 제조업을 다시 살리려면 결국은 철강조선인 제일 처음에 있는 고리부터 되살려 놓으면 이게 연쇄적으로 산업이 살아나는 거다. 이런 전략을 이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거나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전략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참모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뭐 국방부 장관. 요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실에 국방부 장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인물이 돼서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전쟁부 장관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적인 어떤 전략을 짜는 거죠. 자, 우리 경제가 지금 제조업이 좀 망가져가지고 일자리가 다 망가지고 500만 개의 일자리가 중국으로 이전됐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철강, 조선, 해운 모든 게 다 망가져가지고 아팔란티아 산맥에 살고 있는 북동부 중산층들이 다 망가져서 엄마 아빠는 취업자가 되고 애들은 다 학교에 못 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상무부 장관이 그 산업 연관표를 쫙 갖고 오는 거예요. 쫙 갖고 와서 앞으로 미국의 그 산업 경쟁력, 국가 패권, 경제 패권을 살리는 전략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얘기해봐 딱 그러니까 자 미국은 앞으로 산업 연관표 상에서 봤을 때 AI와 휴머노이드 산업을 키우면 산업 연관 효과를 생각할 때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자, 후방 효과로 AI와 휴머노이드를 키우면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그리고 이제 그 어반 플레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무인 자동차처럼 이제 그 도시 주행하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 비행기도 이제 산업도 이제 클 수 있고 스페이스 X 같은 이제 우주 산업도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산업 전략은 AI와 휴머노이드 산업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후방 효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경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AI와 휴머노이드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 또 밑단에 있는 업체들 있죠. 발전소, 그다음에 전기 송전망 업체들 다 보니까 자, AI와 휴머노이드 산업을 살리려면 인풋 아웃풋 산업 연관표를 보니까 전기세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데이터 센터가 텍사스에 들어오고 어거스틴에 들어오고 이제 실리콘밸리에 들어오고 하는 거죠. 휴머노이드 산업도 결국 전기니까 휴머노이드 우리 그 보스턴 다이나믹 같은 현대차들이 이제 알라바마에 공장을 짓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은 정의선 회장이 알라바마에 공장을 질 거고 구글이 텍사스의 어거스틴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질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가 후방 효과로 살아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세를 낮춰야 됩니다. 전기세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 거야? 물어보니까 석유값을 낮춰야 됩니다.
석유값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석유 채굴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전략이 짜지는 거예요. 그 통계로. 자, 그래서 미국이 이 국가 통계, 그러니까 그 경제 총조사라는 거를 통해서 만들어낸 전략이 제네시스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이름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자,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는 올해를 원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 바이든 정부나 이제 그 클린턴 정부나 그 전에 정부들은 왜냐면은 왜 지금 여기 창세기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미국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방향에서 살짝 가속도를 붙여주는 의미예요. 경제 기본 시스템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금융 중심의 미국의 어떤 서비스 산업 중심의 미국 경제. 그 중에서 금융과 IT 서비스 중심의 미국 경제가 그대로 가는 거였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지금 금융 서비스와 IT 서비스 중심에서 금융을 뺐어요. 그러니까 금융 중심의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은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해야 달러를 쓰는 거고 그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경제를 이제 관세를 낮추고 자유무역을 하다 보니까 값싼 곳에 있는 물건을 사야 되고 그럼 중국에 있는 철강, 젓가락, 팬티, 자동차를 사야 되니까 반대로 미국에 있는 제조업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들이 번 그 무역 흑자 돈으로 미국에 있는 주식, 채권,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전체적으로는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무역 적자 금액보다. IT 서비스로 벌고, 금융 서비스로 벌고, 금융 상품으로 벌고. 그래서 미국은 전체적으로는 흑자인데 여기서 이제 금융 서비스나 IT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고 대다수의 철강, 조선, 해운, 물류, 맥도날드 이런 데서 일했던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구로 보면은 99%는 이 사람들이고 소수만이 이제 IT 서비스, 실리콘밸리, 텍사스, 월가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니까 극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미국 전체는 부자가 됐는데 99%는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보고 야 이게 미국한테 과연 좋은 거야? 이게 별론데?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 망하겠는데? 누구만 좋은 거야? 월가만 좋은 거야? 월가도 미국이잖아요.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월가가 미국이 아니야. 그냥 다국적 금융기업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미국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면 미국 좋은 아메리카를 다시 위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산업연관표를 보고 쫙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금융을 빼자. IT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제조업을 살려서 이제 미국의 중산층들 백인 이제 공장에 다니셨던 분들을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직을 시키고 그들이 돈을 벌어서 맥도날드도 사 먹고 여행도 가고 리바이스 청바지도 좋은 거 사 입고 리바이스 청바지 입었던 사람들이 캘빈 클라인도 입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자가를 만들자.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경제를 싹 뜯어고쳐야 돼. 어떻게 뜯어고쳐야 돼? 어떻게 제조업을 살려야 돼? 자, 미국의 석유값을 낮춰라. 자, 석유를 팔아. 그게 이제 베이비 드릴. 석유 채굴해라. 전기세 낮춰줄게. 그 전기값을 낮춰라. 자, 그래서 그 싼 전기로 AI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AI 데이터 센터를 다 텍사스에 져라. 그리고 전기값이 싸니까 비트코인 채굴업체들 텍사스에 와서 비트코인 채굴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를 더 시가보다 훨씬 싸게 제공해 줄게. 대신에 우리가 전기가 필요할 때는 AI 데이터 센터로 전기를 보내줘야 될 때는 채굴업체들이 전기를 끊고 데이터 센터로 보내줘. 이런 조건으로 전기를 싸게 줄게 해서 비트코인 채굴업체도 모으고 AI 데이터 센터도 모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산업연관표를 짜놓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중국으로 간 공장들, 독일로 간 공장들, 프랑스로 간 공장들, 대만, 한국, 일본으로 간 공장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트럼프가 이제 2016년부터 한 거예요. 그 공장을 미국에 져라. 미국의 공장만 지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세금도 낮춰주고 해줄게. 그래서 막 했잖아요. 실제로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몰랐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나라만 따져도 사실은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뭔가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미국이 또 본 데이터가 있죠. 통계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경제 총조사하는 국가들의 데이터는 공개가 되거든요. 100% 공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다 공개가 돼요. 그냥 맥락은 공개가 돼요. 그렇다면 분명히 미국의 행정부는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경제 총조사 결과를 데이터를 알고 있을 거고 블라인드 처리해 놓은 정보조차도 추산을 하거나 추론을 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치밀하게 이 데이터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미국에 공장 지세요. 뭐 안 그러면 관세 막 어마어마하게 때려가지고 힘들 거야. 이게 아니라 이 밑에서는 어마어마한 작업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5월 달에 저희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케빈 로스 신임 연준 의장이 인준을 무난히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5월 15일이면 이제 연준 의장 자리에 앉아서 취임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케빈 로스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는 어떻게 부합하고 그것이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죠. 우리한테 자산 투자를 하고 있는 크립토 투자를 하고 있는 또 주식 투자하고 있는 채권 투자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한번 순서대로 한 번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15일 취임식 날 직후에 일단 케빈 로스가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함께 신재무부 연준 협약이라는 것을 맺을 거예요. 신재무부 연준 협약이니까 재무부 연준 협약이 뭔지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부 연준 협약은 1951년도 한국전쟁, 우리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재무부와 미국 재무부와 연준 간에 연준의 독립성을 강화해 주자는 협약이에요. 왜 그랬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경제 부흥 원조 계획 때문에 미국이 달러 많이 찍어서 뿌렸고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엔 또 전비 마련을 위해서 미국이 또 국채를 찍어서 뿌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국채를 찍기 위해서 당시에는 연준이 지금과 같은 어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가진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재무부의 어떻게 보면 하부 조직으로서의 기능들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2차 대전 때부터 많은 국채를 찍어 왔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하니까 더 많은 국채를 찍기 위해서 국채를 찍으면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비싼 금리로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하지만 국채는 많이 발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재무부가 연준에게 연준이 사들이는 국채 금리의 상한선을 정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4%에서 5%, 6%가 막 금리가 올라가려고 해요. 국채를 많이 발행하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5%까지만 받고 사라 이렇게 캡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재무부가 하려고 하는 전비 마련을 위해서 싼 이자로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받아주는 국채바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무부의 하나의 부서 팀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연준이 재무부의 이야기를 듣고 하부 조직화돼서 기능을 하다 보니까 너무 국채 발행이 많이 돼서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해도 정도껏 해야지. 나중에 가서 인플레이션 문제는 나한테 독박을 씌울 텐데 그러니까 발악하는 거죠. 반발하는 거죠. 이거 재무부가 국채 싸게 발행해서 자기는 지금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이쁨 받는데 나는 나중에 인플레이션 관리 못했다고 미움받으면 내 손해니까 연준 의장도 발끈한 거죠. 더 이상은 못해. 자, 그러니까 연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자. 안 그러면 나 배째라. 이제 달러 못 찍고 니네가 발행한 국채 다 팔아버릴 거야. 이렇게 하니까 재무부가 알았어. 진정해. 자, 이제는 금리와 금리 정책에 집중하고 국채를 사들이는 재정 정책은 재무부가 하겠다. 자, 그러니까 니네는 앞으로 통화 정책만 해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연준은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하는 통화 정책 주무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렇게 쭉 오다가 이게 또 깨진 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돈을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돈을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돈을 찍어서 풀려면 연준이 협조해 줘야 되니까 당시에도 연준이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찍어서 시중에 풀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면 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간 거예요. 연준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왜 재정정책에 협조를 해줘야 돼? 우린 통화정책 기관인데. 그러니까 지금 파월이 내가 스콧 베센트의 꼬붕이야? 라고 불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자, 그렇다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국가기관끼리 협조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데 왜 자꾸 지금 국채를 사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러지 마 하니까 이제 다시 또 당시에 인플레이션 파이팅 안 되면 또 모든 또 독박은 연준이 쓰는 거니까 자, 이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이제 케빈 로스가 주장했던 거고 트럼프가 오케이. 그럼 이제 니네는 통화정책만 해. 알았어. 재정정책 돈 풀기는 우리가 할게. 자, 그러면 모여서 그러면
너 좋고 나 좋은 거 한번 전략을 짜보자. 케빈 로스가 자, 우리는 통화 정책만 합니다. 앞으로 국채 사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특히 MBS라고 하는 부동산 채권. 그러니까 금융사들이 부동산 채권을 막 뿌려가지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을 키웠는데 그 부동산 채권을 금융위기가 발발한 게 부동산 모기지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가 붕괴한 거니까 그 당시에 부동산 채권을 이제 금융사들 이제 그 부도나는 걸 막으려고 그 금융사들이 발행한 부동산 채권을 연준이 어마어마하게 사놨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왜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돼? 우리가 왜 그 빅테크를 살려야 돼? 우리가 왜 크립토 시장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는 그냥 통화 정책. 우리는 오직 데이터에 근거한 금리 정책만 할 거야. 이게 이제 케빈 로스의 주장이었어. 그러니까 알았어. 너 와봐. 너 앞으로 네 말대로 너 통화 정책만 해. 대신에 스코퍼센트 네가 앞으로 돈 풀기 해. 자, 근데 이제 둘 다 제가 지금 왜 저러지? 트럼프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쉬운 남자였어? 그랬던 거예요. 근데 끝까지 들어봐. 자, 근데 재무부가 돈 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돈을 마련해? 재무부가 세금 걷어야 되는데 트럼프 정부는 세금 걷겠다는 정부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자, 워스트리트 끝까지 잘 들어. 너 금을 재평가해야 돼. 금을 재평가하면 1조 3천억 달러가 돈이 생겨. 네가 그거 찍지. 자, 재무부 스코퍼센트 계좌에 싸줘. 1조 3천억 달러. 자, 그럼 우리가 그걸로 국채를 살 거야. 시중에 있는 돈을 풀 거야. 자, 그럼 네가 국채 안 사도 되지. 재정정책 안 해도 되지. 돈 풀기 안 해도 되지. 너는 금을 재평가해서 계좌 이체한 다음에 신경 끄고 너는 오직 인플레이션 파이팅만 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워시가 헷갈린 거야. 이게 지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찝찝하죠. 자, 근데 어쨌거나 자기가 지금 하겠다는 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not bad. 하겠다. 오케이. 나 연준 의장 시켜주면 시킨 대로 할게. 그렇게. 금 재평가 할게. 오케이. 그럼 스코퍼센트 잘 들어. 자, 워시가 1조 3천억 달러 쏘지. 그것도 일반 계좌에 받으면 그거 돌아오면 타불이야. 왜냐면 일반 계좌는 네가 못 써. 그거 국회 가가지고 자 이거 쓰겠습니다. 저 도장 찍어주세요 해야 돼. 야, 그거 짜증나서 못한다 그거. 의회가 사사건건 감시할 거고. 자, 특별회의라는 게 있잖아. 트럼프가. 그 스코퍼센트 자부장이 그렇습니다. 특별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설명해봐. 워시한테 잘 설명해줘. 그러니까 자, 특별회의라는 것은 미국 행정부가 1934년에 대공황 당시에 돈을 뿌리기 위해서 시중의 금을 헐값에 강제 매입한 거예요. 장롱에 있는 돌반지 다 야 갖고 와. 그거 안 갖고 오면 10년 징역이야. 실제로 그랬어요. 10년 징역 앤드 10만 달러의 벌금이었어요. 오화가 아니에요. 벌금 내면 땡이 아니라 10년 징역도 처하고 10만 달러 벌금도 처하고. 그러니까 장롱에 있는 금을 다 갖다가 연준한테 팔았죠. 그걸 22달러에 샀어요. 온스당. 그거를 35달러로 장부를 고친 거예요. 자, 우리가 22달러에 샀는데 야, 그 숫자 좀 바꿔봐. 35달러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그게 대략 70% 정도, 그러니까 13달러 정도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자, 차익 발생했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차익이 발생한 만큼 그게 이제 따지면 복잡한데 연준은 금을 재평가하면은 어쨌거나 회계장부상에 그 장부를 정리하고 나면은 그만큼 차익만큼 달러를 찍어요. 이 달러는 연준의 부채예요. 그럼 연준이 이걸 재무부에 줘요. 그럼 연준은 부채가 늘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난 거네. 연준한테 금의 장부는 자산인데 이 자산의 장부를 올리면은 연준은 달러를 찍어서 부채를 높여야 이 대차대조표가 장부가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찍어서 재무부에 싸줘야 돼요. 자, 그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대공황 당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썼던 편법이에요. 금을 22달러에 샀는데 장부에 몰래 35달러로 적은 거예요. 그러면 22달러 매입 가격과 그 장부의 평가 가격이 다르니까 이만큼 연준은 자산이 공짜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연준은 이 자산이 늘어난 만큼 대차대조표는 왼쪽과 오른쪽이 있거든요. 이 왼쪽과 오른쪽이 숫자가 정확히 맞아야 돼요. 회계 정리를 하려면. 근데 보니까 왼쪽이 지금 크기가 지금 22달러에서 35달러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이쪽에 달러를 더 찍어야 돼. 부채를 더 늘려야 돼. 그래서 달러를 찍어서 재무부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자산도 늘어나고 이제 부채도 늘어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금을 재평가해서 돈을 뿌렸는데 그때 이 28억 달러라는 차액을 재무부 일반 회계가 아니라 대공황을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라는 명분으로 특별 계좌를 만든 거야. 새로운 계좌를. 그래서 그 계좌에다가 28억 달러를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싸줬어요. 재무부한테. 그러면 이 특별 회계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의회 승인을 안 받고. 모든 세입과 세출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론까지도. 근데 이 특별 회계는 그냥 별도의 주머니예요. 그래서 대통령 마음대로 쓰는 건데 지금 이 주머니를 찾아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이걸 워시한테 똑같이 시키는 거야.
자, 봐봐. 너 지금 장부에 지금 얼마로 적혀 있어? 42달러지. 지금 그거 지금 코맥스에 내다 팔고 얼마야? 5,000달러지. 그거 왜 가만 놔둬? 숫자 고쳐. 근데 너 그러면 회계로 맞춰야 되지. 회계 맞춰. 어떻게 해야 돼? 돈 찍어야 되지. 돈 찍어. 그래가지고 그 재무부 환율 안정기금이라는 특별 회계 계좌에 넣어줘요. 자, 그럼 1조 3천억 달러가 회계 장부로 들어와요. 재무부의 계좌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 1조 3천억 달러를 가지고 시중에 있는 국채를 사들이거나 아니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 자산을 사들이거나 하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 상에 있는 국채가 1조만큼 줄어들거나 시중에 있는 국채를 사들여서 1조 달러가 풀리거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연준의 부채를 줄이는 게 좋겠어요? 시중에 푸는 게 좋겠어요? 시중에 푸는 게 좋죠. 여기서 이제 그 워시하고 스코페센트하고 물밑에서 살짝 기싸움하고 있어요. 돈을 찍는 거는 똑같이 공감을 했는데 의장시켜주겠다고 하고 또 그게 이제 연준의 독립성하고 이제 부합이 되니까 자, 근데 돈을 찍어. 여기까지는 다 오케이야.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쓸 거야? 그러니까 워시는 그거 왜 복잡하게 돈을 찍어서 이렇게 시중에 풀어? 그냥 장부 정리하면 되잖아. 어차피 금도 재평가도 장부 정리니까 자, 금을 재평가해서 1조 3천억 달러가 화폐가 찍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걸 어차피 국채를 사겠다고 하니까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 미국 재무부 국채를 1조 3천억 달러 태워버리면 장부상에서 태워버리면 그냥 숫자 줄어들고 다 끝나는 거야. 심플한데 왜 자꾸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스코페센트는 너는 이코노미스트니까 그러는 거고 우리는 정치인이잖아. 다르잖아 서로 이해관계가. 우리는 돈을 뿌려야 돼. 자, 그러니까 우린 돈을 뿌릴 거야. 너 뭐 헛된 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워시가 이거 좀 생각 좀 해볼게. 막 이러면서 이제 아직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하겠죠. 그 특별회계로 넣어서 1조 4천억 달러를 시중에 있는 자산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돈을 풀겠죠. 그래야지 돈을 풀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게 케빈 워시를 지명한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네, 파월은 그냥 기승전 그냥 반대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케빈 워시는 처음에는 매파라고 생각했는데 양쪽은 안 할 거야? 매파인데 쟤 썼다가는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케빈 헤스잇을 원래는 이제 쟤는 내 말이면 무조건 그냥 알겠습니다 형님 하고 그냥 배 깔고 엎드리니까 그러니까 쟤를 뽑으려고 했는데 케빈 헤스잇을 딱 뽑으려고 보니까 월가가 이제 반대표를 던지는 거야.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파는 거야. 채권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이게 채권 자경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 지금 트럼프 너 하는 거 좀 불만인데 라는 의사 표시예요. 채권을 팔아서 너 봐봐 채권 금리 올라가면 너 고달프지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또 다음 선거에 질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이게 월가의 채권 자경단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케빈 헤스잇 이거 내 말은 잘 들 것 같은데 얘 안 쳤다가는 월가가 또 채권 팔고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야 그러면은 말도 잘 듣고 그 월가도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야? 이렇게 스코페센트 재무장관한테 또 물어보니까 드디어 내가 이제 내 임무를 안 칠 때가 됐다. 내 사람을 워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야? 그랬더니 에스티 로더라는 화장품 회사의 사위야. 그러니까, 그래? 유대인이거든. 유대인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좋아하는 게 유대인 커뮤니티잖아. 에이펙이라고 해서 유대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래? 걔가 유대 커뮤니티 회장이야. 괜찮은데? 근데 걔는 근데 매파 아니야? 그 양쪽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스코페센트가 이게 머리가 장난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걔는 연준의 독립성을 원하는 건데 연준의 독립성을 살려주면서 양쪽을 하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에다가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하고 월스트리트저널 애들이 또 와가지고 또 뭐 이렇고 저렇고 할 텐데 걔들한테는 연준의 독립성 중요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연준은 통화정책만 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월스트리트저널 그 바보 같은 기자들이 와가지고 트럼프 연준의 독립성 강화 워시 철학 관철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안 쓸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걔들은 아무리 트럼프가 잘한다고 안 씁니다. 그 뉴욕타임즈는 월스트리트저널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백관 그 레빗 대변인한테 자 연준의 독립성 강화 이게 타이틀이야라고 가이드라인을 딱 준 거야. 연준의 중립성 독립성 강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 사람이 변했나?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연준은 통화정책만 하겠다는 거네. 좋은 거네. 돈 풀기 안 했다는 거네. 인플레이션 없겠네. 그거 보니까 돈을 딴 데서 풀고 있는 거야. 누가 푸는 거냐? 재무부가. 이게 이제 신재무부 연준 협정의 실체예요. 편법이라기보다는 왜냐면 누구도 나쁠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좀 발생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서민들이 또 고달퍼져. 근데 그래서 서민들이 그 생각을 버려야 돼. 지금도 정부에서 20만 원, 막 60만 원 막 쏴주면 좋잖아. 그거 누구 돈이에요? 어차피 내 돈이야. 내 돈 가져갔다가 내 돈 돌려주는 건데 그만큼 또 안 돌려줘. 그러면 또 내 돈 돌려주고 나면 인플레이션 발생해가지고 그만큼 또 손해봐 우리는. 근데 그거 지금 좋다고 하잖아.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돈 꽂아주면 좋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 돈 어차피 뺏어간 거였고, 우리 돈 어차피 우리 돈 주는 거였고, 우리 돈 준 거 뿌려가지고 괜히 주택 가격 올라가고 주식 가격 올라가고 그 사람들만 좋아. 물가 올라가서 우리는 가가지고 그 콩나물 살려면 더 비싸죠.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그거는. 근데 지금 어쨌거나 좋다고 하잖아. 상향 좋으니까. 그걸 하는 거야, 정치인들은. 나중에 돼서 무슨 경제가 어떻게 되든 국가가 어떻게 되든 모르겠고, 그냥 내가 4년 동안 내가 해서 잘했다는 소리 듣고 국민들이 환호하고 찍어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단점이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무슨 뭐 지금 현재 정권이 나쁘다, 뭐 트럼프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정치 시스템이 그렇게 됐는데 그 정권 뺏길 텐데.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시스템의 단점인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이 시스템을 택했는데 그 시스템을 택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을 우리는 겪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양전화하겠다는 거니까 돈을 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일단 5월 15일 날 취임하면 둘이 눈빛을 마주치지 않을 거야. 괜히 서로 이게 좀 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앞을 보고 사진을 찍을 거예요. 신재무부 연준 협약 이런 걸 맺습니다. 내용이 뭐냐. 자, 앞으로 연준은 통화정책에 집중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탈바꿈됩니다.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근데 기사를 끝까지 읽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거는 뒤에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금을 재평가해서 1조 3천억 달러를 재무부가 이제 특별 계좌에 넣고 돈을 풀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크게 안 쓰죠. 훨씬 늘어나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은 또 하나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SLR 규제. 이게 뭐냐면은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예요. 뭐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JP 모건이라는 은행이 미국 국채를 살 때 5%는 자기 돈으로 사야 돼요. 네, 그러려면 이 5%를 딴 데 쓰면은 100배 레버리지로 500만 원을 쓸 수 있어. 100만 원의 국채를 살 때 5만 원을 내가 내 돈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국채를 안 산다 그러면은 이 5만 원을 500만 원으로 만들어서 다른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요. 월가 은행들은. 이게 이제 미국이란 국채란 안전자산을 살 때조차도, 왜냐면 니네가 너무 레버리지 이용해가지고 막 그 분탕질을 쳐놓은 파생상품 사고 이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난 거야. 그래서 미국 국채를 살 때조차도 니네 돈으로 사. 그래야지 니네가 좀 조심하지. 왜냐면 자꾸 고객 돈으로만 투자하니까 막 레버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빵빵 터트리니까 최소한 5% 정도 니네 돈으로 사. 이렇게 해놓은 거야. 우리도 이제 보험 같은 거 할 때 20%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요. 만약에 100% 다 보험사가 해주면은 차 갖다 그냥 여기다 심심하면 박아버리고 이제 보험 처리하고 박아버리고 보험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20%는 니네 자기 부담금이야. 그러면 이제 조심하잖아요. 그것처럼 자, 레버리지 투자하는데 5%는 니네 돈으로 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차라리 그 5% 5만 원을 가지고 딴 데다가 쓰면은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국채를 안 산 거예요. 다른 거 투자하겠다. 안 하거나 다른 거 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 풀어주면 쟤네가 저 5%를 그 반대로 100배 레버리지 써서 국채 사면 500만 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 그거 내가 풀어줄 테니까 그거 국채 사. 딴 데 쓰지 마. 딴 데 쓰면 안 풀어줄 거고 국채 사면 풀어줄게. 그러니까 국채 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완화해 줌으로써 그러면 그 5%의 레버리지로 이제 100배면은 500%가 되니까, 그러니까 5배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규제를 올해 4월 1일부터,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에 있는 은행들이 전부 다 그 규제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채를 사는데 6조 달러 정도의 돈이 레버리지 시장에 들어올 거다. 엄청나죠? 100% 들어올 경우에는 맥시멈으로 보면, 실제로는 뭐 5천억 달러가 되든 1억 달러, 1조 달러가 되든 이제 그 중간 어딘가에 있겠지만 맥시멈으로 보면 6조 달러다. 그리고 금을 재평가해서 쓰는 돈이 실제로 1조 달러다.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현재 3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가 돼요. 그러면 그 2조 달러를 어디다 써야 되냐? 준비금. 그 제네시스 법안에 따르면 국채를 사야 돼요. 그리고 2조 달러가 또 국채 사면서 시장에 풀리는 거예요. 2조 달러 양적 완화 효과가 있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1년 동안의 얘기는 아니에요. 대략 뭐 장기적인 이제 건데, 이것도 중요하고 2조 달러가 일단 풀리는 거고 장기적으로.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은 지금 현재 은행 시스템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24시간 거래. 우리는 긁지만 실제로 돈이 유통되는 거는 직원이 출근한 다음에 하죠. 그러니까 실제 통화 유통 속도라고 해서 실제 유통 속도는 지금은 8시간이죠. 9 to 5 하면은.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경우에 통화의 거래 시간이 3배로 늘어나죠. 24시간이니까. 그러면 정확히 3배는 안 되겠지만 더 거래는 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돈이 돌아다니는 거래가. 그럼 이게 통화의 유통 속도가 3배가 늘어나면
통화량이 3배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MV는 PY, 그 피셔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MV가 통화량 곱하기 통화 유통 속도는 물가 곱하기 실물 GDP. 그래서 그냥 명목 GDP, 경제 성장. 그래서 이 명목 GDP를 키우는 방법으로 돈을 찍어서 M을 키우거나 그 통화를 거래량을 늘려서 V를 키우는 건데 그동안은 은행 시스템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 V를 키우는 거는 불가능했죠. 상수였죠. 그리고 또 통화 유통 속도가 늘려나려면 고기 안 먹던 사람이 고기 먹어야 돼요. 근데 고기 안 먹던 사람이 고기 먹는 건 어렵잖아요. 소비 패턴이 안 바뀌죠. 그러니까 V는 안 바뀌었어요, 그동안. 근데 V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래서 V도 키우고 M도 키우자. 근데 M을 안 키워도 M을 연준이 안 키워줘도 V를 키울 수 있다. 뭐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는 연준은 그냥 네 알아서 해라. 대신에 돈 찍어줘. 그리고 빅테크 일론 머스크랑 피터 틸 불러다가 내가 통화 유통 속도 키워라.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게 해줄게. 이거죠. V를 키워라. 빅 V. 스몰 M이어도 빅 V면 된다.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한테 필요한 게 누구냐? 연준이 아니라 빅테크. 케빈 워스는 돈을 찍어주고 이제 털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알아서 해. 너는 그냥 중립성. 오케이, 너는 그 연준의 중립성을 강화시킨 위대한 연준 의장이야. 역사에 길이 남는. 그래서 오케이, 너는 이제 타이틀 그거 달고 그냥 그거로 만족해. 대신에 돈 찍어서 줘. 너는 끝내. 그리고 이제 너는 이제 됐어, 이제 일 끝났으면 가봐. 그래놓고 이제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 와봐. 그래서 니네가 뭐 해야 되냐면 자, make V big.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make V big first예요. MVBF가 트럼프의 양적 완화 전략이에요. 양적 완화가 되면은 그 가장 민감한 게 나스닥하고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군이에요. 그건 유동성이 풀려야지 마지막에 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미국 국채 사고, 부동산 사고, S&P 사고 다 안전한 거만 사잖아요, 먼저. 근데 다 사고 나서 보니까 이미 금 사서 돈 벌고 부동산 사서 돈 벌었어. 그럼 마지막에 뭐 사냐? 비트코인하고 나스닥 사는 거죠. 지금 이제 딱 그럴 때가 됐죠. 왜냐면 금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 가격은 이미 많이 올랐었고 물론 조금 조정받긴 했지만 그럼 이제 여기서 유동성이 풀리면 뭐 살 거예요, 사람들이? 나스닥하고 비트코인 사는 거죠. 5월부터 이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5월부터 케빈 워스가 되면 이제 뭐 하겠다라고 이제 서서 언론부터 나오겠죠. 뭐 금의 재평가 할 거야, 금 실사 할 거야.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 할 거야? 비트코인 비축할 거야. 어떻게? 자, 1조 3천억 달러 찍어서 주면은 1조 2천억 달러는 국채 사는 데 쓰고 1천억 달러는 비트코인 100만 개 비축할 거야. 세금 중립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때 발표할 거예요. 언제 발표할 것 같냐? 그러면 워스가 이제 그거 다 해주고 뉴스에 막 나오고 이제 워스 얼굴 좀 판 다음에 자 이제 너 비켜. 이제 자 주인공은 나야. 그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7월 4일 날 독립기념 250주년 기념식 때 1776년이니까 그 트럼프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개선문 짓겠다는 거잖아요. 뉴욕 그 몰에. 뉴욕 몰이 뭐냐면 링컨 기념관과 국회의사당 사이에 1km 정도 되는 그 몰이 있거든요. 그 몰이 그 워싱턴의 시그니처 공간인데 지금 나폴레옹이 만들었던 개선문보다 2배 큰 황금 개선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골든 게이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골든 개선문을. 그러면 크기는 2배 크고 그 위에 독수리, 황금 독수리가 있어요. 그게 트럼프 이제 그 시저 같은 현상 되죠. 그리고 그 뭐죠? 격투기 경기하고 그 F1 카레이싱 경기하고 그거 다 할 때 사람들이 그 F1 경기하고 카레이싱 경기하면 사람들의 이 심장이 박동이 빨라지거든요. 제가 네덜란드 F1 그 경주를 한번 가봤는데 자동차 앞 눈앞에 지나가는 거는 2시간 동안 앉아 있어봤자 1초 지나가요. 웅 하고 끝나요. 또 한 2시간 있으면 웅 하고 끝나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 해변에 모여서 왜 그렇게 광란의 파티를 즐기느냐? 내가 자동차가 보이지 않는데 계속 붕붕붕붕붕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 북치는 소리랑 비슷해요. 그러면 계속 심장이 둥둥둥둥둥둥둥 거리면서 샴페인 먹고 이제 그 박동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뭔가 쇼를 하는 거지. 뭐 얘기도 하고 쇼하고 그러면 이게 엄청나요. 그 분위기가. 트럼프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슨 얘기 할 거냐? 자, 그 위대한 아메리카 시티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토마스 제퍼슨하고 워싱턴 같은 위대한 우리 선조들이 250년 전에 정치적 독립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경제적인 독립은 못 이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영국의 금융 세력, 월가의 금융 세력에 종속되고 이제 그걸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더니 트럼프는 세계화주의자들이 미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세 전쟁을 가열차게 하고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뭐 해서 중국에 있는 공장, 한국에 있는 공장, 독일에 있는 공장 싹 다 미국에 다시 되돌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의 정치 독립 250주년인 오늘 미국의 경제 독립 원년을 선언합니다. 이게 트럼프의 이게 전략이에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제가 그거의 어떤 그 연설문을 가상으로 적어서
이번 책에 이제 썼어요 그거를. 트럼프 골드 쇼크라는 책이 이번에 나왔는데 그 책의 중간쯤에 보면은 트럼프가 연설할 250주년 이제 7월 4일에 연설할 연설문이 가상 연설문이 들어가 있어요. 스포를 했죠. 그 트럼프가 보면 아마 그 뭐라고 할 텐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연락 올 거예요. 그 이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한 9월 달 정도에서 10월 달 정도 사이에 주가가 회복되면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면 어차피 표 찍으러 들어가서 트럼프 찍을 테니까 공화당 찍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급하진 않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제로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막 내려가서 선거 유세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휴가 5월 달부터 7월 달 사이에 이제 휴가 지내고 6월 달부터 7월 달 사이에 휴가 지내고 대략 8월부터 이제 11월까지가 본격적인 유세 기간이거든요. 캠페인 기간이거든요. 이때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이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개인이 막 올려놓고 그때 가서 꺼지면은 도라무 타버리니까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아도 지금 막 유가 올라가는 것 같고 주식 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11월 9일이 중간선거인데 11월 8일 자정까지만 올라가면 돼요. 그때는 이제 트럼프가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도 선거 전략가라고 해도 지금부터 막 내가 달리기만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스파트를 내가 100m 달리기 하면 90m 정도에서 해야지. 내가 초반에 막 이빨이 달려놓고 나중에 90m 가가지고 막 상대방한테 치고 올라오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곡선을 그려놨겠죠. 내가 전략적으로 서서히 준비해서 이제 이 정도 되면 빵 터트리고 그 효과가 대략 뭐 어느 정도 뭐 100일 정도 지속되더라. 그러면 이제 9월 1일부터 빵 터트려가지고 100일 정도 이제 새몰이를 하고 이렇게 하겠지. 이거는 뭐 지금부터 괜히 막 자 물가 잡는다고 막 낑낑거리고 주가 올린다고 낑낑거리고 다 해서 막 해놨는데 정작 가을 되니까 다 거품 폭삭폭삭 꺼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연예대상 시상식 그러니까 심사하기 전날 갑자기 뜨는 애가 받는 거지 그 1년 전에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 연준 의장이 오면은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그 스텝이나 어떤 폭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상은 뭐 아닐지라도 케빈 호스가 금리 인하 반대론자는 아니에요. 케빈 호스는 서민의 금융 비용을 낮추자는 데는 찬성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케빈 호스는 자기는 금수저인데 말은 본심인지는 모르겠으나 말은 서민의 금융 비용을 낮추는 거에 옹호자예요. 그러면 금리를 낮춰야 되거든요. 서민의 금융 비용을 낮추면 금리를 낮추는 게 가장 직접적이잖아요. 내가 주택담보대출 받았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100만 원 낼 거 70만 원 내면 되니까. 근데 케빈 호스는 뭘 걱정하는 거냐면 그런 목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봤더니 금리 인하의 효과가 자산을 가진 일부 부자들만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오히려 서민들의 금리 부담은 줄어드는데 자산 규모가 줄어들어서 이 양극화가 더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자산가들에게 집중되는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금리 인하 반대야 이게 아니라 금리 인하의 목적은 서민 중산층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건데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건데 실제로 금리를 인하한 효과가 금리 인하에서 돈을 풀면 결국은 부자들, 그 토지를 가진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고 농노들이나 평민들은 훨씬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더라.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돈을 풀었을 때 그 돈이 풀렸다는 정보를 알고 있고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부자들만 빨리 가가지고 돈을 빌려서 땅을 더 사더라. 그래서 부동산 가진 놈들만 부자가 되고 부동산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더라. 그래서 이걸 깡통형 효과라고 명명하고 깡통형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양적 완화나 통화 정책을 펼 때 양극화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건데 그 케빈 호스는 이 사상에 기반을 두고 야 K 양극화처럼 너무 벌어지더라 이게.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정책 목적은 서민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데 지금 경제는 그런 경제가 아니야. 사람들이 투자나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 그런 사람들만 지금 부자가 돼. 그럼 누가 노동하고 투자하겠니? 금리 인하에서 돈을 풀어봤자 다 국장에 쓰고 나스닥에 투자하고 크립토 사고 부동산 사더라. 이거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효과를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단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부터 고민해봐. 응? 그러면 내가 푼 돈이 부동산 사는 데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주식 사는 데 안 들어가고 사람들이 투자하고 소비하는 데 쓸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보니까 뚜렷한 방법이 현재로서 없는 거야. 왜냐면 경제 구조가 그렇게 딱 짜여져 있으니까. 금융 중심에 자산시장 중심으로 짜여져 있으니까. 왜냐면 세금이 자산시장 세금이 소득세가 훨씬 낮아요. 지금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인데 우리가 지금 근로소득세는 37%만 내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야. 케빈 로스는. 이게 잘못됐다. 왜 사람들이 일을 할 생각 안 하고 자꾸 주식 사냐 봤더니 당연히 주식 사는 게 돈을 더 많이 벌고 세금 덜 내니까. 자, 이렇게 경제를 만들어 놓고 자꾸 저기 금리를 낮춰라? 이거 안 되잖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케빈 로스가 굉장히 딥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양적완화 할 때 처음엔 찬성했는데 자꾸 양적완화를 무분별하게 하니까 2009년에 나 이런 연준은 싫어. 그래놓고 연준 의장을 박차고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 나한테 연준 의장 시켜주면 이거 평생 동안 이거 목줄 쥐고선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근데 연준 의장이 아니라 연준 이사 임원 자리를 2009년에 박차고 나왔어요. 그게 왜 그랬냐. 이거 자꾸 양적완화 해가지고 서민들 생활 고달프게 하는 그 연준은 싫다. 그러니까 그게 본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나온 사람을 세상은 기억하잖아. 그럼 나중에 가서 대다수 서민들이 뭔가 연준 의장 뽑아줄 때 기억할 거 아니야. 저 사람 뽑아주면 서민의 표서 금융을 살 거다. 야망이 있었던 거지. 큰 빅픽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자리에 오른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나이브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 사람이 진짜로 서민 생활이 막 뭐 걱정돼가지고 그랬겠어. 자기는 에스티로더 사위에다가 뭐 수천억 달러를 가진 부자인데 안중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는 세계 경제가 대공황이 나도 걔는 화장품 팔아가지고 장인어른하고 그 록펠러 센터 루프탑에서 샴페인 마시면서 고기 썰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무슨 서민 생활 걱정한다? 다 개소리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뭐 서민들이 정말 좋아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해요? 자기 뽑아줄 사람이 그들이니까 편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관계 맞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연준 의장이 됐잖아요. 그거 왜 됐어? 가만히 보니까 야, 얘 과거에 뭐 이랬다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린 거야. 내가 연준 이사 정도에서 만족할지 그러면 그거 목줄 나 같은 사람이면은 그거 막 목줄 재고서 막 밤새 불철주야 막 했겠지. 근데 그 사람은 연준 이사 자리를 내주고 연준 의장 자리를 찾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15년 만에. 그게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없죠. 지금 서민들이 지금 금리 올라가면 힘들 텐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할 게 뭐가 있을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연변입니다. 그 사람은 돌연변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인입니다. 우주인. 일단 전제는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을까라고 보면 전제 조건에 맞지 않는다. 사실 여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 자산시장에서 게임을 하겠다는 플레이어들이 링에 딱 올라가면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진실은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100% 정보를 주기 전까지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분석해야 돼? 일단 첫 번째, 이기적이다. 인간은 다 이기적이다. 두 번째, 나보다 똑똑하다. 왜냐면 자산시장에서는 다 나보다 똑똑해요. 실제로. 내가 자산시장에서 저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판단하는 건 100% 오파를 가지고 높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운이 좋아서 내가 보니까 실제로 맞붙어 보니까 내가 더 똑똑한데? 그러면 이기는 거고.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이상하게 우주에서 왔는지 갑자기 이타적인데? 그러면 좋은 거고. 그거죠. 그게 자산시장의 게임이에요. 상대방은 나보다 이기적이고 훨씬 냉혹하고 나보다 훨씬 더 정보가 많고 나보다 훨씬 스마트하다. 그래서 자산시장에 투자를 하려면 재무제표 보는 책을 보지 말고 철학책을 보는 게 좋아요. 플라톤을 읽고 그리고 국부론을 읽고 그리고 무슨 뭐 시론을 읽고 마키아벨리의 군조론을 읽는 게 낫지. 우리가 재무제표 보는 법, 뭐 하는 법, 뭐 일주일 만에 뭐 하는 법. 왜냐면 그거 해가지고 도움 됐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강연비 내고 쫓아다니고 책 사고 뭐 가서 듣고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결론만 얘기하세요. 종목이 뭐예요? 언제 사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 100% 실패합니다. 자산 투자 시장에서 자식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산가들 중에서 가장 실수하는 게 죽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거. 돈 딱 받는 순간 아버지 집에 안 갑니다.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돈 가지고는 자식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현명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부자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 봤어요. 자식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도와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1억을 만약에 도와달라고 하면은 절대 안 줘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다 줘. 어떻게 주나 봤더니 10만 원씩. 근데 절대 1억을 안 줘. 1억 주면 안 오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씩 주고 다음에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야. 그럼 또 자기한테 잘해야 되거든. 또 한 달 뒤에 또 오면 또 10만 원 또 줘. 저 사람한테 가면 뭔가 주긴 주는데 감질나. 이게 자산가들이에요. 자기한테 계속 고개 숙이고 뭔가 막 잘해줘야 돼. 근데 원하는 건 가면 주긴 주는데 왜 이렇게 답답해요. 그냥 한 번에 딱 주지.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자식한테도, 자식이 만약에 아버지 나 이번에 뭐 집 사야 되는데 30억 좀 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줘요. 근데 주긴 줘.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사실은 나쁜 세태인데, 저도 제가 자산가들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 좀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 만났는데 그분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다들 증여 걱정하고 있어요. 내 손자한테 어떻게 증여할 거지? 어떻게 상속할 거지? 다 그 걱정하고 계신데 공통적으로 최종적인 얘기야. 오히려 자식한테는 정말로 신중하게 하고 손주나 이런 애들한테는 이제 지금은 적지만 나중에 가서 불어나면 그의 거니까 지금 부담이 적잖아. 그게 제일 좋은 게 비트코인이에요. 왜냐면 비트코인 지갑 하나 지금 주면 1억 준 건데 나중에서 100억 되면 그래서 99억은 자기 거니까 세금 안 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자기도 돈 얼마 안 쓴 건데 손자한테 좋아. 이런 방법은 고민하는데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나 미국 캐나다 좀 이주해야 되는데 뭐 빌딩 하나 사서 좀 살 테니까 100억 주세요. 그러면은 저 새끼는 호적에서 파는 거야. 그거에 자산가들이.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면 특별히 그분들의 자식은 특별히 싸가지 없고 나쁜 놈인가? 안 그래요. 흥부도 되게 효자 같아 보이는 놈도 막상 그렇게 하잖아? 똑같이 해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자식은 남 자식하고 다르다. 내 자식은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 절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똑같은 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트코인 본위제, 비트코인 스탠다드 정책을 5월 14일 현지 시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의 언론들은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 직후 디지털 근본위제 또는 디지털 브레튼 우즈 체제가 시작됐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사실을 대서특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비트코인 본위제라는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을 미국 정부가 달러 결제의 최종 준비금으로 정식 채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미국의 채권으로 보증되는 달러 시스템이 이제는 최종 정산 시스템의 최종 결제물로 비트코인을 채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미국의 국채와 맞먹는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지불 담보물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 본위제를 펼치게 될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2024년부터 줄기차게 발의해온 비트코인 액트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30일 날 통과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방 예산 등을 다루는 국가수권법 NDAA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묶여서 비트코인 본위제와 관련된 법적 사항들을 규정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비트코인 액트는 준비금 현대화법이라는 법안, 즉 ARMA, ARMA라는 법안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재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준비금을 현대화한다는 의미는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이 미국 달러 패권의 준비금으로 정식 채택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비트코인이 전략 비축 자산이라는 지위를 넘어서 미국 행정부의 최종적인 준비 자산이 된다는 의미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의 안보 자산으로 격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아르마법이 대체적으로 비트코인 본위제를 설명합니다. 자, 얼마 전에 비트코인 2026이라는 컨퍼런스에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5월 중순에 비트코인 액트, 즉 아르마법, 준비금 현대화법과 관련된 중차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 예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5월 14일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안보 자산화와 관련된 2차 비공개 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주일 뒤인 5월 22일 G7 재무장관 회의가 연이어서 열립니다. 이 타이밍에 맞춰서 미국의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 본위제를 공식 채택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 만방에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1944년 전 세계 재무장관이 미국 브레튼-우즈에 모여서 달러의 근본위제를 선언한 브레튼-우즈 체제와 맞먹는 또는 그 이상이 되는 새로운 화폐 질서에 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준비금 현대화법과 그리고 NDA 국가수권법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 이 세 가지가 패키지로 묶여서 규정하게 될 준비금 현대화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적격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 즉 미국의 재무부와 국방부가 승인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 여기서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니어스 액트가 규정한 규정들을 준수한 업체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서클 정도가 유일합니다. 테더는 아직까지는 지니어스 액트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테더의 자회사가 아마 적격 스테이블 코인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부가 승인한 적격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미국 국채 이외에 비트코인 채권을 10%가량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됩니다. 이것은 강제 조항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지니어스 액트 상에는 적격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금액으로 받은 달러를 달러 예금으로 예금하거나 90일 미만의 미국 국채를 준비금으로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자를 주는 미국의 단기 국채가 사실상 유일한 준비금 규정에 포함된 자산이었습니다. 즉 디지털 달러인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채권, 즉 부채인 미국의 단기 국채가 디지털 달러를 보증하는 유일한 자산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준비금 현대화법과 지니어스 액트 수정안 그리고 국가수권법의 패키지 법안으로 묶여서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10% 정도 준비금으로 강제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 채권의 이름을 미국의 재무부는 전략적 디지털 자산 증서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SDAC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 채권의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규정하고 미국의 국방부가 보관하는 디지털 안보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채권을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매입을 하면 이 매입한 금액으로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현물로 사서 비축하게 됩니다. 이게 준비금 현대화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즉, 채권을 판 돈으로 실제 현물 비트코인을 사서 100만 개를 전략 안보 자산으로 국방부가 에어갭이라는 금고에 보관합니다. 이거는 핵무기 시설에 이상 되는 안보 시설을 갖춘 에어갭이라는 개인 금고에 국방부 금고에 비트코인 100만 개가 보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비트코인은 미국의 정부가 보증하는 그리고 국방부가 지키는 미국의 디지털 안보 자산이 됩니다. 미국의 적격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은 이렇게 채권을 사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가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자금을 실질적으로 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3월 6일 날 비트코인 전략 비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세금 중립적인 방법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작년 7월 30일까지 찾아내서 발표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30일 데이빗 sak스라는 비트코인 짜르가 사실상 이 방식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방안이 마련돼 있었지만 안보를 위해서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발표를 미뤄왔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실상 작년 7월 30일에는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의 재무부는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비트코인 채권 SDAC라는 전략적 디지털 자산 증서를 산 돈으로, 자, 이거는 세금 중립적인 방법입니다. 앞으로 테슬라나 구글 같은 적격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사실상 빅테크의 돈으로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100만 개를 프로그램 매입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알고리즘 프로그램 매매 방식으로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5년간 100만 개 매입해서 국방부 금고에
20년간 봉인해 두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매입해서 준비금을 미국의 국채에서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매입해주는 채권을 재원으로 한 비트코인으로, 즉 디지털 자산으로 현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대화라는 것은 20세기 첨단 기술 사회에 맞는 새로운 준비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니시아노미스는 이런 점 등을 감안해서 비트코인 액트를 미국의 준비금 현대화법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발의를 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액트라는 이름으로 발의를 해놓으니까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또는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라는 특정 자산의 이름이 들어가서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런 현상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단 미국의 준비금을 현대화한다는 좀 더 본질적인 의미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이 비트코인 본위제로 하려고 하는 새로운 달러의 화폐 질서가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렇게 이루어질 달러의 새로운 질서를 페트로 달러에서 컴퓨트 달러로 달러의 시스템 자체가 이전된다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페트로 달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석유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사는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석유라는 궁극적인 원자재에 대한 배타적인 접근권이 달러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석유를 달러로만 사는 시스템이 기존의 달러 패권의 본질적인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는 미국의 컴퓨팅 파워라고 하니까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의 AI 서비스 그리고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석유 말고 미국의 AI 서비스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이 승인한 적격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됩니다. 오펙 석유국가의 석유를 사려면 반드시 종이돈 달러를 사야 됩니다. 이게 달러의 수요를 강제적으로 만든 페트로 달러 시스템, 즉 달러 패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기업, 모든 개인들이 미국의 AI 서비스, 오픈 AI의 챗GPT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등등의 미국 업체들의 AI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국 재무부가 승인한 적격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반드시 매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단 정부 조달 사업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직까지 개인들한테 강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국부 펀드가 미국의 AI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 즉 서클의 USDT를 반드시 매입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컴퓨트 달러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해놓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이 의미를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의 달러 패권이 어떻게 유지가 되었고 미국의 40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달러의 패권을 다시 재건하는 방법으로 미국은 디지털 비트코인 본위제, 디지털 금본위제, 제3의 브레튼 우즈 체제를 고안해서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고안해서 오는 7월 1일부터 미국의 건국 250주년 기념일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 강제로 이식하겠다는 것입니다. 1776년 250년 전에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으로는 아직까지 전 세계 금융 세력의 식민지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금융 세력으로부터 경제 독립을 하는 방법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채택한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사실을 5월 14일과 7월 1일에 본격적으로 알리고 오는 7월 4일 미국의 건국 250주년 기념일에 미국의 명실상부한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인지를 제가 과거 역사에 있었던 화폐 패권의 변곡점을 두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944년
전 세계 화폐의 패권이 영국의 스털링 파운드화에서 미국의 달러로 정식 이양이 됩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영국은 전비 마련을 위해서 영란은행 금고에 있었던 금을 대량 내다 팔았고, 무기와 원자재를 팔았던 미국이 그 금을 대량 유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 지하 금고에 영국의 금이 대량 유입이 됐고, 당시에는 금이 화폐의 정산을 보증하는 최종 담보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달러가 영국의 스털링 파운드로부터 화폐의 패권을 정식 이양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사건이 미국의 브레튼 우즈의 전 세계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앞으로는 영국의 스털링이 아니라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의 근본이제 화폐의 패권을 가져간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근본이제 달러의 왕관을 닉슨 대통령이 1971년 8월 15일 벗겼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재건과 베트남 전쟁의 전비 마련을 위해서 달러를 무한정 발행하는 상황이었고, 금의 보유량만큼 달러를 발행한다는 기존의 브레튼 우즈 체제 시스템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담보로 담보물의 금을 버리고 신용화폐인 법정화폐 달러 시스템으로 1971년 화폐 시스템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로부터 지난 50년간 너무나 많은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국채 발행 규모가 40조 달러에 이르고 그 이자 비용만 국방비를 초과하는 1조 달러 이상이 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의 신용만으로는 더 이상 달러 시스템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닉슨 행정부는 석유로 달러의 신용을 보장하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운영해 왔었는데, 이제는 석유가 피크에 달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석유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펙 석유 국가는 물론 미국의 행정부 자체도 석유만으로는 앞으로 더 이상 달러를 보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등장을 했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 금융위기와 함께 전 세계에 내놓은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는 달러를 보증하는 최종 정산 담보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물리적인 실체가 없다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단순하게 폰지 사기 또는 디지털 코드라고 치부돼 왔던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체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자국의 화폐 제도를 유지하는 최종 담보물로 공식 승인한 것은 인류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코드를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물리적인 실체로, 물질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가 찍히는 것입니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실체가 없다고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 미래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없다고 얘기했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 모든 논란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비트코인이라는 화폐를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물질로 공식 승인을 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재가 아닙니다. 미국은 5월 14일 날 이 같은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7월 1일부터 이 같은 제도를 강제합니다. 아르마 법안, 준비금 현대화 법안과 지니어스 액트 수정안, 그리고 국가수권법이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행정명령과 재무부 지침으로 이 같은 제도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수권법 NDAA라는 미국의 패권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같은 사안들을 논의하고, 국가수권법은 미국의 국방예산을 다루는 법안이기 때문에 2027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6년 10월 1일 전까지는 반드시 통과가 되는 법안입니다. 지난 60년간 이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물리적인 야당의 제지 꼼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패권 안보와 연관된 법안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미국의 의회에서는 이 법안을 다룰 때는
필리버스터라는 꼼수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행정명령과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법안 논의를 통해서 일단 이번 회계년도, 이번 입법 시즌에 늦어도 6월까지 통과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미국의 패권과 안보를 저해하는 반란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들이 자동으로 통과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제가 석 달 전부터 줄기차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내에서는 미국의 준비금 현대화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본질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발표할 당시에 별 내용이 없을 거라고 헛방질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은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미국의 국채, 신용이라는 담보물을 앞으로는 미국의 펜타곤, 국방부가 안전을 지키는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자, 디지털 자산은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달러 결제망은 스위프트망이라는 사실상 메신저에 불과한 망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이 스위프트 체제의 자격증을 받은 전 세계 은행들이 주고받는 메신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망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방법은 사후적입니다. 러시아가 적성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메신저 망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킨다는 것은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미국의 결정으로 브뤼셀에 있는 스위프트망 본부에서 러시아를 망에서 배제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조차 적성국들은 공포에 떠는 금융 제재였습니다. 자신들의 수많은 달러 자산이 그냥 공중에서 분해되는, 심지어 남의 것이 되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패권 국가들이 그 이익을 나눠먹는 구조였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 조치로 미국의 달러 제재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적격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은 자신들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코드를 짤 때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요건들, 그리고 미국의 준비금 현대화법, 지니어스 액트,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그리고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규정해 놓은 여러 가지 미국의 유리한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거래 업체들, 모든 거래 국가들, 모든 거래 개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것을 미국의 국방부와 재무부는 킬 스위치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스위치를 꺼서 금융의 생명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덱스코인을 발행하거나 구글이 구글머니를 발행하거나 페이스북이 페이스북머니를 발행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 미국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전에 차단이 됩니다. 사후 조치가 아니라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쓰지 않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달러가 없으면 석유를 못 사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는 AI 그리고 반도체를 살 때 적격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사전에 차단되면 미국의 컴퓨팅 파워나 미국의 반도체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방송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오펙에서 탈퇴하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이 됐는지 미국의 컴퓨터 달러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편에서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미국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컴퓨터 자산을 달러 시스템을 유지하는 궁극의 담보물로 정식 채택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5월 14일 그리고 연이어서 5월 20일에 있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릴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지 않으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미국이 제공하는 반도체라는 실물, 그리고 미국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등등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개인은 물론 기업들,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를 이끌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엘리트들이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비축 전쟁에서 누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지 결판이 날 겁니다. 미국은 이미 시작을 했고 대만과 체코도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은 암암리에 하고 있을 것이고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도 곧 따라갈 것입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암울한 상황이고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디지털 화폐 패권에서 노예 국가로 이미 전락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용과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